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32평형. 결혼 23년 차 김수진 49세.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남편 박재훈 52세는 중견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왔고 대학생이 된 딸 하나, 고등학생 아들 하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수진은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차렸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전기밥솥에서 나는 밥 냄새, 김치 썰는 도마 소리. 20년 넘게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남편은 항상 7시 정각에 식탁에 앉았다. 신문을 펼치고 묵묵히 밥을 먹었다.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게 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과묵하지만 성실한 남자.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외출 빈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주말 골프 약속이 한 달에 한 번에서 3번으로 늘었고 평일 저녁 회식도 일주일에 2~3번씩 잡혔다. 귀가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술 냄새는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 오히려 멀쩡했다. 너무 멀쩡해서 이상할 정도로. 수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남편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술자리가 늘어나는 거겠거니 했다. 부장이 되고 나서 인맥 관리에 신경 쓴다는 말도 들었으니까. 하지만 뭔가 찜찜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말수도 확연히 줄었다. 예전엔 회사 이야기라도 간간히 했는데 이젠 묻지 않으면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도 부쩍 늘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폰을 챙겨 들고 가는 것도 이상했다.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남편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바쁘냐고, 몸은 괜찮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곧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나아질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방어적이었다. 마치 질문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라는 씨앗을 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뿌려진 뒤였다. 남편의 태도는 갈수록 이상해졌다. 주말에도 급한 일이 생겼다며 회사에 나가는 날이 잦아졌다. 가족 여행 약속도 2번이나 취소됐다. 딸의 생일에도 늦게 들어왔다. 케이크에 초가 다 타들어갈 때쯤 문을 열고 들어선 남편의 얼굴엔 미안함보다 피곤함이 가득했다.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23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맞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얼굴을 가진 누군가인가? 새벽 3시 남편의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다. 수지는 잠든 척 가만히 있었다. 남편은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확인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수지는 침대에 누운 채 귀를 기울였다. 남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뿐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10분 뒤 남편이 돌아왔다. 수지는 여전히 잠든 척했다. 남편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한동안 뒤척였다. 수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평온했던 일상의 표면 아래 무언가 거대하고 어두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 뒤 운명처럼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났다. 토요일 아침 수지는 남편의 정장 재킷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주머니를 확인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하는 일이었다. 지폐나 영수증, 명함 같은 것들을 꺼내기 위해서. 오른쪽 안주머니에서 접힌 영수증 한 장이 나왔다. 수지는 무심코 펼쳐봤다. 그리고 손이 멈췄다. 레스토랑 영수증이었다. 문제는 그 식당이었다. 일식당 치킨오키. 강남역 근처의 고급 일식당. 1인당 최소 15만 원은 하는 곳. 남편이 회식으로 가기엔 너무 비싼 곳이었다. 더 이상한 건 날짜였다. 지난주 수요일. 남편이 회사 회식이 있다고 밤 11시에 들어온 바로 그날이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총 금액은 38만 원. 2인분이었다. 코스 요리 2인분, 사케 1병, 디저트 2개. 회식이라고 하기엔 명백히 이상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아니었다. 남편의 개인 카드였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다. 영수증을 들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니야, 뭔가 오해일 거야. 그럴 리 없어. 23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하지만 이성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다. 누군가와 단둘이 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그것도 회식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수지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원래 있던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세탁소에 맡기는 것도 잊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거실로 나왔다. 골프 가는 날이라 운동복 차림이었다. 수지는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다. 오늘 골프 누구랑 가냐고. 남편은 대충 대답했다. 회사 사람들이라고. 김 과장, 이 대리, 뭐 그런 사람들. 수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주 수요일 회식은 어땠냐고, 어디서 했냐고.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눈에 띄게. 그리고는 금방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회사 근처 고깃집이었다고. 별로 기억이 안 난다고. 너무 취해서. 거짓말이었다. 명백한 거짓말.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남편은 서둘러 나갔다. 골프채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23년을 함께 산 남자의 뒷모습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수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멍하니 서 있었고 청소기를 돌리다가 소파에 주저앉았다. 저녁 준비를 하려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그대로 서 있기도 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영수증 생각뿐이었다. 38만 원짜리 일식. 2인분. 수요일 밤. 거짓말. 그날 밤 남편이 골프를 마치고 돌아왔다.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오랜만에 스코어가 잘 나왔다며 흥겹게 얘기했다.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은 가면 같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수지는 남편을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을 먹고 TV를 보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이 이제는 달리 보였다. 휴대폰을 볼 때마다 누구와 연락하는 건지, TV를 보면서도 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밤이 깊어갔다. 남편은 먼저 씻고 침대에 누웠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그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 몰래 빼둔 것이었다.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수지는 생각했다. 이게 시작일까, 끝일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의 빙산의 일각일까? 알고 싶으면서도 알고 싶지 않았다. 진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만 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다. 수지는 영수증을 접어 자신의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다. 증거. 첫 번째 증거.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의 시작. 그날 밤 수지는 또 한 번 잠들지 못했다.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 수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남편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표정이 거짓인 것만 같았다. 아침에 회사 간다는 말도 저녁에 늦는다는 연락도 주말 골프 약속도 전부 다 의심스러웠다. 무엇보다 교회 모임이라는 핑계가 가장 수상했다. 남편은 원래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결혼 초기에 수진을 따라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10년 전부터는 거의 나가지 않았다. 그런 남편이 3개월 전부터 갑자기 교회 봉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반가웠다. 신앙을 되찾은 건가 싶어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다. 교회 봉사 모임이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 모임이 끝나는 시간이 밤 10시가 넘는다는 것도 이상했다. 더 이상한 건 남편이 교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무슨 봉사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다. 그냥 이것저것 한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런 식이었다. 수지는 남편이 교회 모임 간다고 나간 날 교회에 전화를 걸어봤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다. 교회 행정실 직원이 받았다.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남편 이름을 대며 수요일 저녁 봉사 모임에 대해 물어봤다. 행정실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수요일 저녁에 봉사 모임은 없다고 했다. 목요일 오후에 구역 모임이 있긴 하지만 남편의 이름은 명단에 없다고 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교회 모임은 거짓말이었다. 완전한 거짓말. 그럼 남편은 수요일 저녁마다 어디를 가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무엇을 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이 또 교회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내줬다. 남편은 평소처럼 현관문을 나섰다. 아무렇지도 않게. 23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짓밟으며. 수지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차를 몰고 나가는 걸 지켜봤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교회와는 반대 방향이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진실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진실을 알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다음 날 수지는 남편의 행적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쓰레기통을 뒤져봤다. 남편이 서류 가방을 뒤져봤다. 옷장을 뒤져봤다. 서랍을 열어봤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남편의 지갑에서 낯선 영화 티켓이 나왔다.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로맨스 영화. 남편은 로맨스 영화를 절대 보지 않는 사람이었다. 액션이나 스릴러만 봤다. 티켓은 2장이었다. 날짜는 지난주 토요일 오후. 남편이 회사 일이 있다며 나갔던 바로 그날이었다. 남편의 차 안에서는 낯선 헤어핀이 발견됐다. 조수석 발밑에 떨어져 있었다. 분홍색 나비 모양 헤어핀. 수지는 그런 헤어핀을 쓴 적이 없었다. 딸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 거지? 대체 누가 남편의 차 조수석에 앉았던 거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다. 남편 몰래 인터넷으로 로그인해서 최근 3개월치를 출력했다. 내역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다. 모르는 식당, 모르는 카페, 모르는 호텔 결제 내역. 특히 호텔 결제가 충격적이었다.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객실 이용료. 한 달에 2번씩 규칙적으로. 남편은 출장을 가지 않았다. 회사가 서울에 있고 지방 출장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다. 그럼 왜 호텔을 이용한 거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기 위해? 수지는 답을 알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명백한 답이 거기 있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바람 정도가 아닐지도 몰랐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 같았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지는 처음으로 직접 물어봤다. 요즘 어디 다니냐고. 정말 교회 모임이 맞냐고.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다. 당연히 교회 모임이라고. 왜 그러냐고. 의심하는 거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증거를 들이밀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많은 걸 알아내야 했다. 진실의 전모를 파악해야 했다. 남편은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하다며. 수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출력한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봤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눈물이 났다. 23년. 23년을 함께 살았다. 아이 둘을 낳고 키웠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아플 때도 함께였다.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던 걸까? 아니면 진짜였다가 어느 순간 거짓으로 변한 걸까?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무너질 순 없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던 어느 화요일 오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수지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오후 3시쯤이었다. 집 전화가 울렸다. 요즘 집 전화로 걸려오는 건 대부분 텔레마케팅이나 보험 권유였다. 수지는 대수롭지 않게 받았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다. 여성의 목소리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목소리. 그 여성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거기 박재훈 씨 댁 맞냐고. 아버지 계시냐고. 아버지. 그 단어에 수진의 심장이 멎었다. 아버지라고 불렀다.
누가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인가? 딸은 지금 학교에 있다. 아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대체 누가?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금 안 계신다고. 누구시냐고.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본인은 보험 상담사라고. 박재훈 씨가 최근 가입한 보험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했다고. 하지만 그 설명은 너무 어설펐다. 보험 상담사라면 남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왜 집 전화로 거는가? 게다가 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는가? 보험 상담사가 고객을 아버지라고 부를 리 없었다. 수지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어느 보험사냐고, 담당자 이름이 뭐냐고, 보험증권 번호를 알려달라고. 여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을 더듬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려. 또 마이너스 하는 신호음만 남았다. 수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명백히 이상한 상황이었다. 보험 상담사가 아니었다. 그럼 대체 누구였을까?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여성. 수지는 즉시 발신 번호를 확인했다. 휴대폰 번호였다. 010으로 시작하는. 수지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다.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남편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는 건 아닐까?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상상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을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규칙적인 호텔 이용, 거짓말로 점철된 외출, 고급 레스토랑 식사, 영화 관람. 이 모든 게 단순한 외도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수지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렸다. 남편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다. 8시 반쯤.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슬쩍 물었다. 오늘 낮에 집으로 전화 온 거 있냐고. 누가 찾더라고. 남편의 손이 멈췄다. 젓가락을 든 채로. 눈에 띄게. 그리고는 누가 전화했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았다. 경계하는 톤이었다. 수지는 대답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고. 보험 상담이라고 하던데 당신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이상하지 않냐고. 남편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재빨리 표정을 관리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거. 회사 후배가 장난으로 그런 것 같다고. 요즘 신입 여직원이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른다며 농담 삼아 그렇게 부른다고. 보험도 그 직원이 부업으로 하는 거라고. 완전히 억지스러운 설명이었다. 논리도 맞지 않았다. 회사 후배라면 남편 휴대폰으로 연락하면 되는데 왜 집 전화로 거는가. 게다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버지 계시냐고 물었다. 장난이라면 그런 식으로 물을까? 수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남편의 거짓말이 점점 더 조잡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수지는 거실에 남아 그 전화번호를 들여다봤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직접 물어볼까? 당신은 누구냐고.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냐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뒤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엔 남편이 집에 있을 때였다. 토요일 오전이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집 전화벨이 울렸다. 남편이 재빨리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수지는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급한 목소리. 지금 전화하면 안 된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수진이 거실로 나가자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누구였냐고 묻자 회사 동료라고 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주말 아침에 집 전화로 거는 회사 동료가 어디 있는가. 더욱이 남편의 표정은 분명 불안해 보였다. 이마에 땀까지 맺혀 있었다. 수지는 확신했다. 남편에게 뭔가 큰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과 관련된 여성이 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여성. 대체 누구일까? 딸일까 애인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수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진실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화 사건 이후 수진의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다. 이제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의 모든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다. 아침에 출근한다는 말도 저녁에 늦는다는 말도 회사 일이 바쁘다는 말도 전부 믿을 수 없었다. 수지는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평소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다. 남편의 영역이었으니까. 하지만 이젠 달랐다. 서재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회사 서류, 명함, 각종 영수증들.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었다. 두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서랍에 잠금 장치를 해뒀을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수진은 집 안을 뒤져 열쇠를 찾았다. 남편의 넥타이 서랍, 양말 서랍, 속옷 서랍까지 다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작은 열쇠 하나. 양말 속에 숨겨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들고 서재로 갔다. 잠긴 서랍에 열쇠를 꽂았다. 찰칵. 서랍이 열렸다. 안에는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두툼한 서류 파일. 수지는 파일을 꺼내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파일 안에는 각종 우편물이 들어 있었다. 은행 고지서, 카드 명세서, 보험 서류. 문제는 주소였다. 모든 서류의 수령 주소가 수진이 사는 집 주소가 아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주소였다. 수진은 그 주소를 본 적도 없었다. 남편이 왜 다른 주소로 우편물을 받는 걸까?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지만 수진이 모르는 통장이었다. 매달 200만 원씩 규칙적으로 출금되고 있었다. 3년째. 계산해 보니 총 7천만 원이 넘었다. 보험 서류도 있었다. 남편이 최근에 가입한 종신보험. 보험금은 5억 원. 그런데 수익자가 배우자가 아니었다. 이지은. 낯선 이름이었다. 수진이 알지 못하는 여자. 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남편의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는 거지?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파일 맨 밑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남편과 여자 그리고 10대 여자아이. 3명이 함께 찍은 사진.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았다. 모두 밝게 웃고 있었다. 마치 행복한 가족처럼. 여자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단정한 인상에 평범한 옷차림. 특별히 미인은 아니었지만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이는 중학생쯤 되어 보였다. 교복을 입고 있었다. 남편을 닮았다. 눈매가 특히.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진을 들고 온몸이 떨렸다. 이게 뭐지? 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남편에게 다른 가족이 있단 말인가? 다른 여자와 아이가 있단 말인가? 23년 동안 속아 살았단 말인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소리 내어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 분노, 절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얼마나 울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손에 사진이 구겨져 있었다. 수지는 사진을 펴고 다시 들여다봤다. 남편의 웃는 얼굴, 여자의 웃는 얼굴, 아이의 웃는 얼굴. 이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온 걸까? 얼마나 오래된 관계일까? 수지는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날짜를 확인했다. 가장 오래된 서류는 15년 전 것이었다. 15년. 아이가 태어난 시기와 맞아떨어졌다. 그럼 그 아이는 남편의 친자식이란 말인가? 15년 동안 남편은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단 말인가? 수지는 그 주소를 메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32평형 아파트. 거기가 남편의 또 다른 집이었다. 또 다른 가족이 사는 곳이었다. 수지는 서류들을 다시 파일에 넣고 서랍에 넣었다. 잠금 장치를 채웠다. 열쇠를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놨다. 모든 걸 원상복구했다. 남편이 눈치채선 안 됐다. 아직은. 수진에겐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퇴근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수지는 그 옆에 앉아 남편을 관찰했다. 23년을 함께 산 이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의 남자. 다른 아이의 아버지. 이중생활. 완벽한 이중생활.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정을 오가며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었을까?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 밤에 잠은 어떻게 잤을까? 수지는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 수지는 그날 밤 결심했다. 직접 그곳에 가보기로. 남편이 또 다른 집에, 또 다른 가족을 만나러. 다음 주 화요일 수지는 결행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집을 나섰다. 손에는 메모지 하나.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그곳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분당선을 탔다. 40분 정도 걸렸다. 정자역에서 내려 10분쯤 걸었다. 조용한 주택가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서 있었다. 중산층이 사는 평범한 동네. 목표 아파트에 도착했다. 15층짜리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다. 1205호. 12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다리가 떨렸다. 12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1205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 수지는 재빨리 복도 구석으로 물러났다. 계단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다. 여자와 여자아이.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들이었다. 여자는 장을 본 듯 큰 봉지를 들고 있었다.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다. 교복 차림이었다. 둘은 1205 앞에 섰다. 여자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 순간 여자가 뒤를 돌아봤다.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수진을 아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수진이 누구인지 짐작한 것 같았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수진은 천천히 다가갔다.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여자 앞에 섰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박재훈 씨 아시냐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안다고. 수진은 자신을 소개했다. 박재훈의 아내라고. 23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자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 이분 누구야? 왜 아저씨 얘기를 해?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수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지금 무너질 수 없었다. 여자에게 말했다. 이야기 좀 하자고. 아이가 없는 데서.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아이는 불안한 표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복도에 두 여자만 남았다. 수진과 이지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 이지은이 먼저 말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수진은 냉정하게 물었다. 얼마나 됐냐고. 언제부터였냐고. 이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17년 전에 만났다고. 처음엔 그냥 연인 관계였다고. 아이가 생긴 건 15년 전이라고. 남편이 결혼했다는 걸 알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서 헤어질 수 없었다고. 수지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 17년. 남편과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였다. 첫째 딸이 5살, 둘째 아들이 2살이던데. 그때부터 남편은 바람을 피웠던 거였다. 그리고 15년 전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쯤 이 여자도 아이를 가졌던 거였다. 수지는 더 물었다.
남편이 뭐라고 했냐고. 결혼한 걸 알면서 왜 관계를 지속했냐고. 이지은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남편이 곧 이혼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아이만 조금 크면 정리하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살게 됐다고. 수지는 기가 막혔다. 전형적인 유부남의 거짓말. 이혼하겠다는 약속. 그 흔한 수법에 속았다는 게 한심했지만 동시에 이지은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용서할 순 없었다. 유부남의 아이를 낳고 15년을 함께 산 것도 남편의 돈으로 생활한 것도 모두 잘못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잘못은 남편이었다. 두 가정을 오가며 거짓말을 일삼은 남편. 수지는 이지은에게 물었다. 남편이 얼마나 자주 오냐고. 이지은은 대답했다. 일주일에 2~3번 온다고. 주로 저녁 늦게 와서 밤을 보내고 새벽에 간다고. 주말에도 가끔 온다고. 생활비는 매달 200만 원씩 준다고. 딸 학원비, 생활비, 관리비 등등. 수지는 계산했다. 매달 200만 원이면 연간 2,400만 원. 15년이면 3억 6천만 원. 그 돈이 다 여기로 흘러들어간 거였다. 수진의 가정에서 빠져나간 돈. 아이들 교육비로 노후 자금으로 써야 할 돈. 수지는 더 물었다. 보험은 왜 이지은을 수익자로 했냐고. 이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기도 최근에 안 일이라고. 남편이 갑자기 보험을 들었다며 자기를 수익자로 해뒀다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거라고 했다고. 수지는 이해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 법적 배우자인 수진에게 상속권이 있지만 보험금만큼은 이지은에게 남기려 했던 것. 치밀한 계획이었다. 너무나 치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두 여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는 조용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렸다. 수지는 이지은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남편을 사랑하냐고. 이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사랑했다고. 과거형으로. 하지만 이제는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속았고 이제는 지쳤다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둘 다 같은 남자에게 속은 여자들이었다. 다만 한 명은 법적 아내였고 한 명은 숨겨진 여자였을 뿐. 수지는 돌아서려다 멈췄다. 이지은에게 말했다. 이제 끝이라고. 이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라고.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어차피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수지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으로 내려갔다.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햇살이 눈부셨다. 평범한 화요일 오후. 하지만 수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진 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멍한 상태였다.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17년. 남편의 외도는 17년째였다. 그리고 15년 전 낳은 딸까지 있었다. 완벽한 이중생활. 두 가정을 오가며 거짓말로 점철된 삶.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였다. 평소 같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 하지만 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다. 7시쯤 남편이 퇴근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처럼 인사했다. 다녀왔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차갑게. 남편은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물었다.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분당에 다녀왔다고. 정자동에 있는 아파트에. 1205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다. 핏기가 싹 가셨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이지은을 만났다고. 딸도 봤다고. 전부 다 알았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 무너졌다. 무릎을 꿇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기다렸다. 남편이 뭐라고 변명할지. 어떤 거짓말을 또 지어낼지. 남편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수지는 냉정하게 물었다. 언제부터였냐고? 어떻게 만났냐고? 남편은 고백하기 시작했다. 17년 전 회사 거래처에서 이지은을 만났다고. 그녀는 거래처 직원이었다고. 처음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졌다고. 그때 수진과의 관계가 소원했다고. 육아와 살림에 지친 수진은 남편에게 무관심했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이지은에게 마음이 갔다고. 수진은 웃음이 나왔다. 전형적인 변명이었다. 아내 탓. 남편들이 바람 피울 때 하는 가장 흔한 핑계. 육아에 지친 게 잘못인가?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게 잘못인가? 남편은 계속 말했다. 처음엔 그냥 외도였다고. 깊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2년쯤 지나 이지은이 임신했다고. 낙태를 권했지만 이지은은 낳고 싶어 했다고. 결국 아이를 낳았고 그때부터 책임을 져야 했다고. 수지는 물었다. 왜 이혼하지 않았냐고. 이지은과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수진과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고. 가족이 소중했다고. 하지만 이지은과 딸도 책임져야 했다고. 그래서 두 가정을 오가며 살았다고. 수지는 기가 막혔다. 책임, 가족. 그런 단어들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가? 두 여자를 속이고 두 가정을 농락한 남자가. 수지는 더 물었다. 돈은 어떻게 됐냐고. 매달 200만 원씩 15년이면 3억 6천만 원인데.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회사 월급에서 빼돌렸다고. 수진 몰래 적금을 깨기도 했고 주식 투자 손실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했다고. 작년부터는 병원비가 늘어나면서 이지은에게 주는 돈을 줄였다고. 수지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러고 보니 작년부터 남편이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다고 했다. 간 수치가 높다고 혈압이 높다고 병원에 자주 다닌다고 했다. 그게 다 사실이었나?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이었나? 남편은 말했다. 건강 문제는 사실이라고. 최근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고. 의사가 12년 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고.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고. 만약 자신이 죽으면 이지은 모녀가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다. 법적 아내인 수진에게는 재산 상속이 가겠지만 이지은에게는 최소한 보험금이라도 남기려 했던 것. 치밀한 계산. 끝까지 이중 생활을 유지하려던 계획. 수지는 물었다. 나한텐 언제 말하려고 했냐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숨길 생각이었냐고.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볼 뿐이었다. 수지는 일어섰다. 남편을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남편. 23년 전 결혼식 날 손을 잡아주던 그 남자. 두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여자의 남자이자 다른 아이의 아버지. 거짓말쟁이. 배신자. 수지는 말했다. 짐 싸라고. 당장 나가라고.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자격 없다고. 남편은 애원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지은과는 정리하겠다고. 하지만 수지는 단호했다.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17년 동안 속인 걸 어떻게 용서하냐고. 남편은 울기 시작했다. 50대 중년 남자가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역겨웠다. 지금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진작 그랬어야지.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다. 당분간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아이들한테는 출장 간다고 하라고 했다.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이 고요해졌다. 수지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23년 결혼 생활. 그중 17년이 거짓이었다. 계산하면 결혼 생활의 4분의 3이 거짓. 진실은 겨우 6년. 수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분노, 슬픔, 배신감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새벽 4시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수진에게 그 하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시작이었다. 남편이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수지는 동의했다. 정리할 게 많았다. 재산, 이혼, 아이들 문제. 모든 걸 명확히 해야 했다.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토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다. 3일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수염도 제대로 안 깎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다. 수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냉정하게 자리에 앉았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숨김없이 다 말하겠다고. 그리고 긴 고백이 시작됐다. 남편은 말했다. 이지은을 처음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다고.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고 업무 미팅에서 알게 됐다고. 처음엔 정말 아무 감정 없었다고.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그녀에게 끌렸다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고 공감해줬고 위로해줬다고. 당시 수지는 육아에 지쳐 남편에게 무관심했다고. 집에 오면 아이들 돌보느라 정신없었고 남편과 대화할 시간도 없었다고. 외로웠다고. 그래서 이지은에게 빠졌다고. 수지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표정 변화 없이. 남편은 계속 말했다. 외도가 시작됐을 때는 일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곧 끝낼 생각이었다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지은에게서 헤어나기 힘들었다고. 그녀는 자신을 필요로 했고 의지했고 사랑했다고. 그 감정이 좋았다고. 그렇게 인연이 흘렀고 이지은이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다고. 청천벽력이었다고. 낙태를 권했지만 이지은은 완강히 거부했다고. 이미 30대 중반이었고 아이를 갖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다고.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울며 애원했다고. 결국 아이를 낳기로 했다고. 남편은 말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모든 게 달라졌다고. 책임감이 생겼다고. 그 아이도 자신의 핏줄이었다고. 버릴 수 없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수진과 아이들도 버릴 수 없었다고. 가족이 소중했다고. 그래서 두 가정을 모두 지키기로 결심했다고. 수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묻었다. 두 가정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둘 다 속이면서 산다는 게 지키는 거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최선을 다했다고. 양쪽 모두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수진네 집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이지은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딸의 학교 행사에도 가고 아플 때 병원에도 데려가고 생일도 챙겨줬다고. 수지는 비웃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거짓말로 점철된 이중 생활을 하면서 무슨 좋은 남편, 아버지인가. 남편은 말했다. 고통스러웠다고.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양쪽을 오가며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수지는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생각이었냐고. 죽을 때까지 거짓말할 생각이었냐고. 남편은 대답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정리하려고 했다고. 수진네 아이들도 이지은의 딸도 모두 성인이 되면 이혼하고 혼자 살려고 했다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 성인 되면 정리한다. 그 말도 거짓말일 게 뻔했다. 계속 미루고 미루다 결국 죽을 때까지 이중생활 하려던 거였다. 남편은 또 말했다. 최근 건강이 나빠지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자신이 오래 못 살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의사가 간경화가 심각하다고 자칫하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고. 그래서 보험을 들었다고. 수익자를 이지은으로 한 건 그녀와 딸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수진에게는 재산이 상속될 테니까. 수진은 물었다.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남편은 주춤거리다 대답했다. 집이 시세로 8억쯤 된다고. 적금과 예금이 1억 정도 있다고. 주식은 5천만 원어치 있다고. 합치면 약 9억 5천만 원. 하지만 빚도 있다고 했다. 이지은에게 돈을 주느라 대출을 받았다고. 은행 대출이 2억, 카드 대출이 5천만 원. 합치면 2억 5천만 원. 순자산은 7억 정도. 수지는 계산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씩 나눠야 한다. 3억 5천만 원씩. 하지만 남편이 이지은에게 준 돈 3억 6천만 원을 생각하면 사실상 수진이 손해본 셈이었다. 그 돈이 있었으면 빚도 없고 재산도 더 많았을 텐데. 남편은 또 말했다. 이지은과는 정리하겠다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생활비도 끊겠다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수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늦었다고.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용서 같은 건 없다고. 이혼하자고. 남편은 패닉에 빠졌다. 이혼은 안 된다고 했다.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안 된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이혼하면 승진에 불리하다고 했다.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다. 수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남편이 감수해야 할 대가라고. 17년 동안 거짓말한 대가. 두 가정을 농락한 대가. 남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한참 후 남편이 물었다.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말할 거냐고. 수지는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아빠가 바람 피웠고 다른 가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혼한다고. 숨길 이유가 없다고. 남편은 경악했다. 아이들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아빠를 증오하게 될 거라고. 수지는 말했다. 그건 남편이 만든 결과라고. 아이들이 알아야 한다고.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다. 남편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수지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 첫 상담에서 변호사는 말했다. 유리한 상황이라고. 남편의 불륜이 명백하고 증거도 충분하다고. 재산 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수지는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다. 영수증, 사진, 주소, 통장 사본, 이지은과의 대화 내용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완벽한 증거라고. 소송에서 이길 거라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남편의 재산 상태였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남편의 실제 재산은 처음 말한 것보다 적었다. 집값은 맞았다. 8억. 하지만 예금은 생각보다 적었다.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아 있었다. 주식도 대부분 손실을 봐서 2천만 원어치밖에 안 됐다. 게다가 빚은 더 많았다. 은행 대출 2억, 카드 대출 5천만 원, 거기에 캐피탈 대출까지 1억. 총 빚이 3억 5천만 원이었다. 남편이 이지은에게 돈을 주느라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았던 것. 순자산을 계산하니 4억 5천만 원밖에 안 됐다. 재산 분할하면 수진이 받을 돈은 2억 2,500만 원. 23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너무 적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발견됐다. 보험 수익자 변경건이었다. 남편이 최근 가입한 종신보험 수익자가 이지은으로 되어 있던 그 보험. 변호사가 조사해보니 그 보험료를 남편이 아니라 이지은이 내고 있었다. 명목상 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실제 보험료는 이지은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 보험 계약자와 납부자가 다른 경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진다. 이지은이 보험료를 낸다는 건 사실상 그녀가 계약자라는 의미였다. 남편은 단지 피보험자일 뿐. 이 경우 남편이 사망해도 보험금은 이지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다. 수지는 분노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끝까지 이지은을 챙기려 했던 것. 변호사는 또 다른 문제를 지적했다. 남편이 최근 6개월 동안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있다고. 적금 3천만 원어치가 해지됐는데 그 돈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이지은에게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건 재산 은닉이라고. 소송에서 문제가 될 거라고. 수지는 남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이혼을 예상하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던 것. 아니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이지은에게 최대한 많은 걸 남기려 했던 것. 한편 아이들 문제도 불거졌다.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 시점이 왔다. 수지는 주말에 아이들을 거실에 앉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와 이혼하기로 했다고. 아이들은 충격을 받았다. 왜냐고 물었다.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이혼이냐고.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17년째 만나고 있다고. 그 여자에게서 딸도 낳았다고. 너희에게 이복 여동생이 있다고. 거실이 얼어붙었다. 딸은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말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꽝 닫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아빠와 연락을 끊었다.
남편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하지 않았다. 만나자고 해도 거부했다. 딸은 말했다.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속일 수 있냐고. 우리는 뭐였냐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분노하고 있었다. 남편은 절망했다. 아이들과의 관계마저 끊어진 것. 남편은 수진에게 전화해서 애원했다. 아이들 좀 설득해달라고. 아빠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만 수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건 남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아이들이 실망한 건 남편의 행동 때문이라고. 한편 남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간 수치가 더 나빠졌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했다. 간경화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최소 3개월은 입원해야 한다고. 남편은 혼자 병원에 입원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수진도 아이들도 이지은도. 이지은은 이미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자 바로 등을 돌렸던 것. 15년 관계가 돈이 끊기자 단번에 무너졌다.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모든 걸 잃었다. 아내, 아이들, 집, 건강, 심지어 애인까지. 17년 동안 두 가정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국 둘 다 잃었다. 수진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했다. 숨겨둔 계좌가 없는지, 빼돌린 재산이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또 드러났다. 남편이 3년 전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땅이 있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땅. 시가 1억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그 땅이 최근 이지은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증여였다. 남편이 이지은에게 땅을 증여한 것. 언제였나 확인해 보니 6개월 전이었다. 건강진단을 받고 간경화 판정을 받은 직후였다. 남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재산을 이지은에게 넘긴 것이었다. 증여세도 이지은이 냈다. 남편의 돈으로. 완벽한 재산 이전이었다. 수진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이걸 되찾을 수 있냐고. 변호사는 어렵다고 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됐고 등기도 이전됐다. 소송을 걸 수는 있지만 승산이 낮다고. 게다가 소송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수진은 절망했다. 남편은 죽기 전까지 이지은을 챙기려고 했던 것. 법적 아내보다 숨겨둔 여자를 더 챙긴 것. 이게 23년 결혼 생활의 결과였다. 한편 이지은의 상황도 비참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자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다. 매달 200만 원으로 살아온 그녀는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에 패닉에 빠졌다. 딸의 학원비, 생활비, 관리비 모든 게 문제였다. 이지은은 급하게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15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던 그녀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남편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혼인 관계가 아니었으니 재산 분할도 없었다.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었지만 남편의 재산 상태를 보면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았다. 이지은은 남편에게 연락했다.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달라고.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이지은은 결국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다.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는 말했다. 친자 확인 소송을 하라고. 남편의 딸이 생물학적 자식임을 증명하고 양육비를 청구하라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지은은 그 절차를 시작했다. 딸의 DNA 샘플을 채취하고 법원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도 DNA 검사를 해야 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남편에게 법원 명령이 떨어졌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검사 결과 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다.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렸다. 월 100만 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재산이 거의 없었다. 병원비로 돈이 나가고 이혼 소송 비용으로 돈이 나가고 남은 건 거의 없었다. 월 100만 원도 제대로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모든 게 꼬여가고 있었다. 수진의 이혼 소송, 이지은의 양육비 청구, 남편의 건강 악화. 세 사람 모두 불행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통받는 건 아이들이었다. 수진의 두 아이는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시달렸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리워했다.
밤마다 우는 소리가 방에서 들렸다. 이지은의 딸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15년 동안 아버지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다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신과 같은 또래의 오빠와 언니가 있다는 사실. 자신은 그저 숨겨진 존재였다는 사실. 그 아이는 학교에도 가지 않았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이지은은 딸을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상담사는 말했다.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장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치료비도 만만치 않았다. 이지은은 막막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남편이 만든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모든 사람을 깔아뭉개고 있었다. 수지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의 대가구나. 한 사람의 이기심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남편은 두 가정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둘 다 파괴했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모두를 배신했다.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모두를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새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으로 상처받고 있었다. 수지는 다짐했다. 최소한 자기 아이들만은 지키겠다고. 이 상처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게 23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 자신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이혼 소송은 6개월 만에 끝났다. 법원은 수진의 손을 들어줬다. 남편의 불륜이 명백했고 증거도 충분했다. 재산 분할은 수진이 60%, 남편이 40%로 결정됐다. 위자료도 5천만 원이 책정됐다. 최종적으로 수진이 받게 된 금액은 약 3억 2천만 원.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었다. 23년 결혼 생활의 대가치고는 초라했지만 그나마 받을 수 있는 최대치였다.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었다. 건강이 너무 악화됐다. 간경화가 말기로 진행됐고 복수가 차기 시작했다. 의사는 말했다.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고 남편의 상태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기다리다가 악화될 수도 있다고. 남편은 절망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회사는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 그나마도 병원비로 나갔다. 남편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 월세 30만 원짜리 방. 거기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근근히 살아갔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수진도 아이들도 이지은도 회사 동료들도. 한편 수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후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다. 평소 꿈꿔왔던 일이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 처음엔 힘들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됐다.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됐다.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아이들도 조금씩 회복됐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다. 둘 다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가족은 작아졌지만 더 단단해졌다. 이지은은 힘겹게 살아갔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딸이 자는 밤 시간에 일했다. 낮에는 집에서 딸을 돌봤다. 남편에게서 받는 양육비 월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남편이 제때 입금하지 않을 때도 많았다. 독촉해도 돈이 없다고 했다. 이지은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다. 남편의 재산을 압류하려 했다. 하지만 남편에게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었다. 이미 병원비로 다 나간 뒤였다. 딸은 여전히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 6개월째 상담을 받았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 학교도 자퇴했다. 친구들을 만나기 싫다고 했다. 자신의 처지가 창피하다고 했다. 이지은은 딸을 안아주며 울었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다. 남편은 병이 점점 악화됐다. 간경화가 간암으로 발전했다. 의사는 말했다. 길어야 1년이라고.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남편은 치료를 포기했다.
돈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죽음을 기다렸다. 원룸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지난 1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지은과 처음 만났던 날, 그녀의 임신 소식을 들었던 날, 딸이 태어났던 날, 수진에게 거짓말하던 순간들, 두 집을 오가던 날들. 모든 게 착각이었다. 두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믿은 게 착각이었다. 거짓말로 쌓은 성은 결국 무너졌다. 남편은 생각했다. 만약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17년 전 이지은을 만났을 때로 그때 관계를 정리했더라면 순간의 유혹을 이겨냈더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편지를 썼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썼다.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라고 그저 미안하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편지를 썼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너희는 잘못이 없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하지만 붙이지 않았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편지는 책상 서랍에 넣어뒀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원룸에서 혼자. 발견된 건 3일 뒤였다. 집주인이 월세가 밀려서 확인하러 왔다가 발견했다. 장례식은 조촐했다. 수진이 최소한의 예의로 장례를 치러줬다. 하지만 참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회사 동료 몇 명, 먼 친척 몇 명. 아이들은 오지 않았다. 이지은과 딸도 오지 않았다. 모두 남편을 버렸다. 아니, 남편이 먼저 모두를 버렸다. 화장을 하고 남은 건 작은 유골함 뿐이었다. 그걸 공동묘지에 안치했다. 비석에는 이름과 생년월일만 새겼다.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수지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구나.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했다. 동시에 홀가분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거의 없었다. 병원비로 다 나갔다. 단지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편지 3통. 수진 앞으로 1통, 딸 앞으로 1통, 아들 앞으로 1통. 수진은 자신의 편지를 읽었다.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진부했다. 너무 늦었다. 아이들의 편지는 전달했다. 하지만 읽을지 말지는 아이들의 선택이었다. 딸은 읽지 않고 서랍에 넣어뒀다. 아들은 읽고 나서 찢어버렸다. 둘 다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다. 이지은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 보험금 수익자로 등록되어 있던 그 보험 알고 보니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상태였다. 남편이 마지막 몇 달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것. 이지은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증여받았던 땅도 결국 팔아야 했다. 딸의 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1억 5천만 원에 샀던 땅을 1억에 금매로 내놨다. 그나마 팔리지 않아서 결국 8천만 원에 처분했다. 모든 게 손해였다. 15년 관계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다. 결국 남편의 이중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만 남겼다. 수지는 배신당했고 이지은은 이용당했고 아이들은 버림받았다. 그리고 남편 자신도 모든 걸 잃고 비참하게 죽었다. 거짓말의 대가였다. 탐욕의 결과였다. 한 사람의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사례였다. 수지는 이제 앞을 보기로 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했다.